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치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3학년도 제1회 기출 해설 특강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난 시험과 비슷하게 영역별 비중도 비슷했고요. 다만 이제 시가 영역에서, 그러니까 시 영역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유형도 살펴보고 또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화법 문제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화법은 정말 점수를 가져가세요 하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를 강원, 경북, 충북에서는 자, 이제 부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추를 강원, 경북, 충북에서는 분추라고 부르고요. 일부 경상, 전남에서는 솔, 충청에서는 졸, 경상, 전북, 충청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똑같은 어휘인데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게 이제 가리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 부추를 다르게 표현한 거. 정답 몇 번? 네, 3번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전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생뚱맞게 세대, 성별, 직업 이런 것들 체킹하진 않으셨겠죠. 왜냐면 박스에서 명확하게 강원, 경북, 충북, 경상, 전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잘 보셨다면 정답은 3번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었다. 2번입니다. 다음 속담. 최근 들어서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문항에서 나오는 속담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또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의미 하나하나 좀 파악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 속담에서 강조하는 우리말의 담화 간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화 간습은 뭐냐면 말하기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말이 어떻게 된대요? 금방 퍼진대요. 말이 금방 퍼지니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쏴서 다시 주울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다시 말해 화살은 쏜 다음에 다시 주우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해놓고 뭐 하지 못한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수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쵸? 시비가 길어지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길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말을 삼가라. 그럼 전체적으로 요 세 가지 속담이 다 뭡니까? 그렇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야 한다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 참지 않다가는 거칠어지겠죠. 상대방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라 이런 거는 관련이 없었고요. 질문에 답할 때는 신속하게 빠른 답으로 하여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의 담화 간습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쵸?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화법 두 문항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2번까지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점수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3번부터 자 본격적으로 문법 들어갑니다. 이번 문법 그렇게 많은 문항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4문항 출제됐는데요. 여기서 딱 보면은 정말 딱 피사동. 문법 요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표준 발음법, 그쵸? 나왔고요. 그 다음 5번의 높임법, 역시나 문법 요소 나왔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중세국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이라면 첫 번째 이제 의문 변동, 이제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법 요소 안에 높임법, 피사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이렇게 있는데요. 딱 골고루 잘 나온 것 같아요.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피동 표현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엎였다, 물렸다, 잡혔다, 밝혔다. 쌤이 이렇게 서술어에다 일단 체크를 좀 했습니다.
피동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피동 표현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를 붙입니다. 근데 피동 전미사에 뭐가 있냐? 이, 히, 리, 기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뭐뭐 어지다. 혹은 명사 뒤에 되다라는 전미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어피 얻다. 그 다음에 물리 얻다. 그 다음에 잡히 얻다. 밝히 얻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 용언의 어간에, 그쵸? 어간이라는 건 뭡니까? 다로 끝나는 말 중에 변하지 않는 부분 있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는데 어디까지 안 변해? 먹까지 안 변해져. 이런 것들이 바로 어간이다. 그럼 이 어간 뒤에 이런 이, 히, 리, 기라는 전미사가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없다의 히, 물다의 리, 잡다의 히, 박다의 히예요. 선생님. 이리기가 다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리기가 다 들어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피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동이랑 세트로 같이 배우는 게 사동입니다. 사동은 시키는 건데요. 이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이히리기, 우구추. 다시 말해서 피동과 공통적인 전미사 히, 이히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근데 사동과 그러면은 피동이 똑같은 이히리기가 붙는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동은 목사동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동은 시키는 거잖아요. 시킴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시킬 때는 무엇을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동은 항상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엄마에게 목적어 없죠? 모기에게, 사냥꾼에게 없어요. 여기 목적어 있죠? 그럼 정답은 일단은 몇 번? 4번인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나 더 가자면 일단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밝히다가 사동 표현일까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밝히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밝히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알려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걸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밝히다 같은 경우는 사동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왜냐면 얘가 사동 표현이라고 된다는 건 박다의 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이 박다.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밝히다 그 자체가 사동사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능동사예요. 선생님,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나요?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희에다가 세모를 쳤는데요. 이 희는 뭐예요? 전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밝히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죠? 능동사라는 겁니다.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그 팁,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사동과 피동을 해서 4번이 사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답, 물론 정답 맞췄습니다. 우린 뭐로 가도 그쵸? 정답으로만 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체킹하실 때 밝히다는 이렇게 사동도 피동도 아닌 이런 능동사에 해당하는 거구나. 밝히다가 그냥 하나의 단어구나. 여기서 희는 전미사가 붙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을 밝히다. 이럴 때는 뭡니까? 불이 밝다가 불을 밝히다. 이렇게 목적어가 쓰일 때는 사동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사실을 밝히다에서는 어떻다? 그렇죠. 능동사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답 피동 표현 안 쓰인 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번에 표준 발음법.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겹받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겹받침 뭡니까? 기역, 리을 기역, 기역 시옷,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죠. 모음으로 조건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라 그랬어요. 조접어, 저와 함께 학습하신 학생분들은 조접어라고 해서 조접어 뭡니까? 형식, 형태소. 이런 아이들 우린 형식, 형태소라 그래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아이들. 그죠? 이런 아이들.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저는 이 문항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연음연상과 관련된 건데 연음연상은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우 시옷은 무엇으로?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럼 된 소리니까 뭐예요?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좀 크게 써볼게요. 값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봅니다. 자, 겹받침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음 의가 온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을은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아이는 조사가 되겠죠. 조사.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 다시 말해 요 시옷만 어떻게 한다? 요렇게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슬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것만 위에 연음을 해주는 거예요.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비읍이 시옷 만났어요. 그럼 뭐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된 소리 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 그렇죠. 갑슬이 되겠죠. 그럼 넋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생님 하나씩 볼게요. 기역을 앞에다 두고 뒤에 시옷이 올라갔죠. 그쵸? 넋이가 됐 다음에 기역과 시옷이 만나서 넋이, 그쵸? 쌍시옷 됐고요. 자, 얘 볼까요? 앞에 있는 거 받침 냅두고요. 뒤에 있는 기역만 올려줘요. 그럼 닭을 아니죠. 여러분들 달글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안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니은은 그대로 냅두고요. 지읒이 뭐예요? 올랐어요. 안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을이나 이나 을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조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자에서 얘는 어미가 되겠죠. 역시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뭐예요? 어미. 전민산 나오지 않았네요. 그쵸?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것 맞고요. 일단 조건은 맞았어요. 그런데 발음이 여기서 이제 다글이 아니라 달글이다. 에이, 선생님 누가 이걸 달글이라고 읽어요? 네, 그렇게 읽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표준 발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음연상과 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조건 잘 보신 다음에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좀 이상한 발음이라서 많이들 조금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14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이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걸 정리해드린다면 사실 이것은 연음연상에 관련된 건데요. 이 연음연상은 우리가 학습했던 교체, 축약, 첨가, 탈락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다만 연음이라는 게 뭐냐면 연달아 발음한다. 여기 나와 있죠.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연달아 발음한다. 연음이에요. 그래서 요 14항을 정리를 하자면 이건 거죠. 겹받침 뒤에 모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모음이 무슨 형태소예요? 그쵸?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럼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그쵸? 조접어. 이 형식형일 때 올 땐 어떻게? 그렇죠. 앞에 있는 건 받침으로 남겨두고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연음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겹받침. 두 개 중에 하나는 그죠, 뒤에 거는 연음, 앞에 있는 건 그대로.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 나왔던 비읍과 뒤에 나온 시옷이 뭐예요? 된 소리 되기의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높임법 나왔어요.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객체 높임법 뭔가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이 객체 높임법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정말 시험 보셨을 때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 국어에는 크게 3가지 높임법이 있습니다. 주체, 객체, 그리고 상대가 있죠. 이 3가지 높임법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딱 문장을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는 건 상대 높임법이죠. 왜냐하면 상대 높임법은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체와 객체 같은 경우도 이제 둘 중에 뭘 하나를 딱 봐라라고 하면 저는 객체를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체는 일단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 다시 말해 높임의 특수어휘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모션도 함께 해드렸는데요.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됐나요?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이렇게 특수어의 4개만 가지고 우리는 객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모시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모시다. 그 다음 2번에 없네요. 사랑하신다 했는데 뭐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쭈다, 그 다음에 뵙다 나와 있죠. 선생님, 제가 이 특수어를 모르는데 그래도 풀 수 있을까요? 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1등으로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술어를 봅니다. 그럼 볼까요? 갔어요.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간 거잖아요. 어쨌든 주체는 아니죠. 나를 높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모셨대요. 누구를? 어머니를, 목적어를 높이고 있네요. 2번 갑니다. 사랑하신대요. 누가요?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주어를 높여줬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주체 높임법. 이렇게 주체 높임법은 선어 말어미 시를 사용하거나 그쵸.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한다. 주체 높임법. 3번입니다. 여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쭤보는 거요? 자세한 내용은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라고 했어요. 당신. 그러니까 여쭤보세요. 여쭈어보세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부사어를 높여줬네요. 찾아뵈고 싶습니다. 또 존댓말도 했으니까 상대 다 들어갔죠? 누가? 내가. 그런데 누굴 높이는 거요? 할아버지를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뵙다라는 어휘를 사용해줬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 쉽게 풀었죠?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서술어를 보고 이제 어떤 걸 높여주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객체 높임법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객체 높임법은 이렇게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쭈다 이 4개의 특수어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좀 잘랐어요. 저는 이 장문 유형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 기억상 이 유형이 2018년인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2018년인가 19년 정도에 한번 나오고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번 나왔다가 더 이상 안 나오려는 그런 유형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본서에서 꾸준히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반갑게도 이번 시험에서 이 유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장문 상황을 주고요. 밑에 이제 초고를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였는데요.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나에만 어떤 좀 정보가 많으니까 가의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가의 장문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과제를 봤더니 건의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건의문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뭔가 현실화, 다시 말해서 뭔가 진행시켜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예상 독자 아니나 다를까 나왔네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쓰는 건의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6번 봤더니 나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거 물어봤고 7번에 역시나 우리 장문의 고난도 문제죠. 고쳐쓰기 문항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자 좀 작지만 여러분들 같이 그 시험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세모입니다. 우리 학교는 주변 상권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교 매점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매점 이용률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매점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저를 비롯해 매점에서 식품을 사 먹을 학생들이 배탈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같이 배탈이 났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뭔가요, 여러분들? 자신의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따가 고쳐쓰기 같이 보겠지만 사먹을이에요. 그럼 을은 뭡니까? 미래 시제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그런데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매점에서 식품을 사 먹은 학생들, 과거니까요. 여기 은이 돼야겠네요. 사 먹은 학생들이 배탈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위장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엥? 갑자기 매점에서 뭔가 사 먹고 배탈이 난 경험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위장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통일성에 의해서 이거 뭐 해야 돼요? 삭제. 우리 고쳐쓰기에서 하나의 선지를 항상 구성하는 거. 통일성을 핵심으로 삭제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한 가지 건의를 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이다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그쵸? 뭔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건의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수님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들이려고가 아니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학교 매점에서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우리 학교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뭔가 매점에서 뭔가 식품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의 안전이 난 염려된다. 매점에서 이제 판매되고 유통되는 그런 어떤 식품의 안전 이제 문제사항 나왔고요. 학교 매점에서 유해 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교내 식품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어요? 해결 방안 나왔네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중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이라는 욕은 그러나 그렇죠. 앞뒤 내용 반대되는 내용 가야겠죠. 앞에서 나왔을 때 특별법에 의하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 매점은 노력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끊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리을은 뭐 그대로 쓰거나 혹은 그러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이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매점에서 유해 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한다면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내가 말한 해결 방안을 진행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기대 효과를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했습니까? 그렇죠. 강조하면서 감사합니다. 건의문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까지 했네요.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미 여러분들 정답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건이라고 했습니다. 경험과 관련 지어 문제 상황. 그렇죠. 친구들과 매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험 얘기했고요. 예상 독자가 그럼 여기서 예상 독자 누구입니까?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건의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정 독자가 있다라는 거. 교장 선생님, 이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뭐 있습니까?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있었네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 그쵸?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없었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갖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매점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매점은 좀 소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7번 갑니다. 기억리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표현 잘못됐으므로 먹은 그렇죠. 과거형으로 고쳐야겠죠. 글의 통일성에 치는 문장 삭제. 드리려고 오케이. 근데 그래서예요.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고쳐 쓰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고치는 것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한다? 선지에 있는 내용과 기존의 지문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왜냐면 그 하지만 앞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은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러나나 하지만 이렇게 서로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접속 표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는 땡. 보통 이제 그래서가 쓸 때는 언제인가요? 앞에 그렇죠. 원인 나오고 그래서 결과. 뭐 이러면 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은 경우는 앞뒤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가 많은데 이 지문에서는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의 어떤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존의 표현이 더 올바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장문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법입니다. 중세국어. 여러분 중세국어 같은 경우도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저는 출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음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볼까요? 스승님 이게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공자예요. 공자.
그럼 여기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쵸,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그쵸, 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공자가 증자다려, 증자에게 일러서 갈아샤데,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입니다. 갈아샤데 뭐합니까? 끊어적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세국어는 거의 다 이어적기를 하다가 이제 소학원에서부터 이제 끊어적기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몸이며 이런 것들 다 끊어적기잖아요.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부목기 여기 시옷기억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뭡니까? 어두장군 아니나 다를까. 자, 니은 갈까요? 어두장군이 사용되었다. 여러분 어두장군이 뭐냐면 어두예요. 말의 두, 머리두입니다. 그러니까 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초성에 자음 뭐야? 군, 무리가 쓰였다는 거야. 자음 군단이 쓰였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겹받침, 자음군 단수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걸 자음군 단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 이렇게 자음군은 쓰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쌍기역, 뭐 쌍시옷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겹이 아니라 호시입니다. 아니, 호시 아니라 쌍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의 음운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자음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어쨌든 어두자음군, 시옷기역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이런 그쵸 기역에 맞춰서 된 소리로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것이란데 것이라 지금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적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학원에는 이렇게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함께 그쵸 쓰였다라는 것. 감히, 헐워, 헐게하여, 상야오디, 아니오미, 효도의, 비르소미요. 자 여기서 봤더니 자 보세요. 중성, 음성, 양성, 중성, 양성. 와우, 모음조합 파괴. 우리 모음조합 뭡니까? 끼리.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양성이랑 음성이랑 막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일홈을이라고 했어요. 일홈을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얘도 끊어적기네요. 자, 얘 끊어적기인데 지금 디귿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이어적기로 표현되었다. 정답 3번이죠. 여러분, 선생님 이걸 만약에 이어적기로 하면 어떻게 썼어야 됐나요? 이렇게 돼야겠죠. 일호물 이렇게 썼어야겠죠. 받침이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홈을, 이름을 이런 식으로 끊어적기 했으니까 네, 이어적기 땡. 정답은 3번이네요. 호세에 베뻤어. 역시나 어두장군 다시 또 나왔고요. 부모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예요? 앞에가 양성, 오니까 뒤에 목적격 조사에서 아래야 르리 왔죠. 조사가 모음조화에 따라 표기되었다. 그렇죠. 얘는 맞죠. 선생님 여기 앞에서 모음조화 혼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자료에 반드시 꼭 하나의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한 자료 안에서도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함께 쓰였고요. 모음조화가 파괴되기도 했지만 또 모음조화를 잘 지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쵸 화법, 작문, 문법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이제 스마일 표시 해놨어요. 그쵸? 새롭게 나온 거. 처음 나왔습니다. 정말 그 고졸 검정고시 과정에서 정말 처음 나온 작품이에요. 이육사의 절정인데요. 전 너무 기뻐요. 왜 기뻤냐면요. 사실 이제 그 소설, 산문, 긴 글들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조금 가늠이 안 된다면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분들한테 현대시 중에 정중의 유리창이라든지 이육사의 절정 이런 것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고전시가에선 상춘곡 꼭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학습한 학생분들은 이육사의 절정을 보고 정말 반가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인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육사. 2018년 2회에 광야라는 작품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육사 항상 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한 남자, 상남자, 저항적 왜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죠.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9번에 봤더니 기억 리을 중 시적 의미가 이질적인 거 나왔고요. 10번에 역시나 표현상 특징 나왔습니다. 11번 볼까요? 자, 시인이 밑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사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하는 등 17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 운동가였다라고 했습니다. 항일은 뭔가 여러분들 일본에 저항하는 거예요.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가, 다시 말해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좀 작품을 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막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계절이 맵다라고 했습니다. 채찍, 우리가 채찍하면 아프잖아요. 뭔가 부정적 의미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선생님, 북방은 뭡니까? 내가 정말 스스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채찍에 막 이렇게 시련과 고난에 휩쓸려서 내가 북쪽까지 간 거예요. 그럼 난 북쪽까지 하염없이 걸어갔겠죠. 얘는 수평적 한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부정적 시어라서 이렇게 세모를 좀 했고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벽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고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원은 수직적 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평적으로 극한까지 갔어요?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고 했어요. 이거 뭡니까? 심리적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극한의 상황이에요. 이때 화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육사형은 절대 반성 따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죠. 절대자에게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도 없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에요. 정말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 어떻게 한다? 이러매. 자, 여기 시상전환 들어가죠. 시상전환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화자가 뭐예요? 눈 감아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광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행의 의미를 좀 천천히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겨울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 광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겨울은 강철이라고 했어요. 강철은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뭔가 단단하고 차가워요. 그럼 일제강점기는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우리에게 뭔가 시련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지개, 무지개, 세모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그쵸?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뭔가요? 희망,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겨울은 뭔가 단단하고 차갑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그 안에 우리는 뭐예요? 그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자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이나 체념 따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까요? 기억력을 중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기억봤더니 매운 계절 안 좋아. 북방 안 좋아. 고원 안 좋아. 그런데 무지개 좋아. 그쵸? 긍정적이죠. 그럼 정답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제 10번입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이에요. 안 나오면 섭섭할 뻔했어요. 표현상의 특징. 동일한 구절을 반복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시어 반복이나 예를 들면 식구 반복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매운 계절 채찍, 고원, 서리빨 칼라진 그 위, 무지개 다 상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의인법을 활용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없었고요. 수미상관 있었나요? 수미상관 드디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수미상관도 우리가 그전까지는 처음과 마지막 연을 뭐 반복하여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줬는데 수미상관이란 딱 표현 자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1년과 마지막 연. 그러니까 시의 맨 처음과 마지막 연을 반복해서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데 수미상관 없었습니다. 역시나.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징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있었어요? 화자가 뭔가 극한의 상황에 놓인 걸 뭐 매운 계절, 채찍, 북방, 고원
서리빨 칼라진 그 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안 봐도 너무나 그쵸 마음에 빡 꽂히는 그런 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이육사가 바랬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극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항일 의지. 다시 말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의지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뭐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자세.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주제로 이런 자세를 노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낸 신념 같은 경우는 노래할 수 있겠죠. 운명에 순응하며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도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뭐 자연 속에서 순응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을 보면 네, 가능하겠죠. 특히나 뭐 상춘곡에서도 네, 이런 태도들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소설 김유정의 봄봄입니다. 이 김유정의 봄봄 같은 경우도 기출 작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수룩한 대릴 사위와 그 다음에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이 둘이 막 갈등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점순이와의 성내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유정의 작품을 읽으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웃음이 나거나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실 텐데 바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해학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 내에서 뭐 일제강점기에 농민들이 얼마큼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그렸다기보다는 정말 그 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어수룩한 대릴 사이와 그 다음에 교활한 장인 간의 어떤 갈등을 재미있게 그린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술상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작품의 이해를 물어봤고요. 13번에 가에 나타난 구장의 설득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를 읽을 때 어떻게 구장의 말하기 방식이 어떤 거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고요. 14번의 기역과 리을에 대한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문맥적 의미 물어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14번부터 마지막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많은 학생분들이 앞부분 줄거리 그냥 훌쩍 점프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앞부분의 줄거리, 중략 줄거리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줄거리에서 훨씬 더 정보를 명확하게 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소설 나올 때 어떻게 한다? 제일 좋은 방법. 일단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사실 그렇게 긴 호흡의 지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인물에만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각각의 인물이 몇 명이 이제 등장을 했고 각 인물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에다가 체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930년대 어느 농촌 26살 나는 성례를 시켜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대를 사이로 들어와 세경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경 한 푼째 받지 못했다는 건 이런 거죠. 월급 한 푼을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어보시면요. 3년 7개월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점순이와 오로지 결혼을 하겠다는 그 일념 하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못된 거죠. 거의 장인이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장인은 성례를 계속 미루며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기로 한다. 억울한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가서 의견을 묻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구장은 뭔가요? 여러분들 이 구장이라는 그 인물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지금 말하면 약간 마을 이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시골 동네 어떤 우두머리를 이제 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딱 봤을 때 네,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나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장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고 성내 문제로. 그래서 둘이 갈등을 지금 구장한테 물으러 갔대요. 그쵸?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그쵸? 누구든지 3년 7개월을 오로지 결혼시켜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계속 일만 했단 말이야? 이랬을 때 너 바보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하겠죠.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튕기며 그러니까 구장이 막 이렇게 코를 파가지고 톡 튕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3년 7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노동 착취잖아요. 굉장히 막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장은 막 그냥 코딱지를 파가지고 튕기고 있어요.
뭡니까? 나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나의 일에 막 같이 막 분노를 해주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볼까요? 무관심한 구장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희화화라는 게 뭐냐? 어떤 인물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건데요. 구장의 모습, 길게 기른 새끼손톱으로 코딱지를 파는 어떤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좀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구장이라면 명색이 이제 시골 동네의 어떤 우두머리인데 뭔가 위험도 있고 뭔가 뭐랄까 좀 올바라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거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기억 문장만 보고요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모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항상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학습하실 때 약간 시험을 보실 때 어떻게 헷갈리는 것들 세모 치고 넘어가라. 그 다음 갑니다.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이라고 했어요. 이 봉필이가 누구냐면 장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장이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줘요. 장인한테 제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봉필씨가 너무 했네. 그냥 제 빨리 성례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내고 뭐고 기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이 기집애년이 누구냐. 바로 장인의 딸이자 그 다음에 나의 결혼 상대인 점순이입니다. 하니까 그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점순이가 키가 커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키를 핑계대서 자꾸 이제 성례를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장이 딱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좀 입맛만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장이 그것도 그래 또 이래요. 그러니까 구장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죠.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서 봉필씨 그러지 말고 빨리 얘랑 점순이 성례시켜줘 라고 했더니 장인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딸이 키가 마저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래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구장 2번 갑니다. 구장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 결단력이 없는 거죠. 우유부단한 성격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 거진 4년 동안에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그러니까 내가 구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 나 4년 동안 진짜 무보수로 일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례를 시켜주지 않을 거라면 나 그냥 여태까지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가겠어. 그러니까 빨리 사경 내슈. 그러니까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 장인이 말한 거예요. 아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라치유? 라고 했어요. 이 빅모님이 누구냐? 바로 장인. 봉필씨의 아내 점순의 어머니인 나에게 있어서 장모님이죠. 아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헬라치유? 그러면서 앞에서 장인어른이 그랬잖아요. 점순이가 키가 자라야지 너를 결혼시켜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장모님도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장모님도 작지만 장인어른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장인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디귿 나는 장인의 말에 근거를 들어 대응하고 있다. 그렇죠? 키 마저 자라야지. 에이 장모님도 작은데 결혼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적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순의 어머님은 작죠. 근데 자꾸 장인이 말도 안 되게 점순이의 키를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거기 귀정 나와 있죠? 뭐요? 바른 길로 돌아옴. 그러니까 뭔가 신통한 해결 방안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뭐를 부었다. 그러니까 농촌 배경인 거 계속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인이 속닥속닥 뭔가 말을 했어요. 구장이 날 불러다가 헤이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리을에 보면 뭉태의 말은 이라고 했어요. 이 뭉태는 누구냐?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뭉태는 사실은 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해줘요.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꿰었다고 하지만 어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뭉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앞에서 1, 2, 3에서 아무리 헷갈렸어도 나는 뭉태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그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1930년대는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의 땅의 주인들은 뭐 일본이었겠죠. 일제 강점기였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 작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 장인이 누구냐? 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죠.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있으면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땅을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마름인 거죠. 마름. 그럼 마름이 이 각각의 땅을 누구한테 이제 해주냐? 바로 소장농. 소작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장농에게 한마디로 이 땅을 이제 붙이게 해주는 거야. 땅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장 역시도 이 소장농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름한테 잘 보여야지만 올해 붙인 땅을 다음에도 또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장 입장에서는 이 장인, 나의 장인이자 이 봉필 씨에게 좀 밉보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뭉태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도마지기를 얻어붙이니까 꼬였다고, 그죠? 꿰매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일단 4번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13번에 보면은 요 가에 나타난 구장의 설득 방법이니까 요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나도 이제 26살이에요. 빨리 이제 장가 가가지고 내 후사도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들도 빨리 낳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구장이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라고 했어요. 나의 잘못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그쵸. 네 말도 맞아. 잘못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쉽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빠르게 읽었더라면 뭐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천천히 보면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나는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징역을 간다는 말로 나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 그만 정승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산포말 써 산에 불 좀 냈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그러니까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고 했대요. 정장 밑에 나와 있죠. 이제 소장 다시 말해 이제 법원에 이제 그쵸 소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 재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라고 했어요.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에. 그러니까 나는 26살이지만 점순이는 아직 21살이 안 됐거든요. 결혼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제시하고 있는 거 나왔네요.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가을에는 열리를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그렇죠. 아직 21살도 안 됐는데 그래도 올가을에는 열리를 다 제쳐두고 내 결혼식을 해주겠대요. 여러분 진짜 장인이 그랬을까요? No! 그렇지 않겠죠. 이 교활한 봉필 씨는요. 사실은 이 점순이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또 다 자라서 대릴 사이를 받을 때까지만 일단은 점순이의 대릴 사이로 나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나를 이제 회유하는 거죠. 성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죠. 나를 회유하고 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라고 했네요. 난 또 거기서 네 맞습니다 하고 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봄봄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나에게서 이 봄이 이제 끝나고 정말 해피엔딩. 점순이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음의 봄도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2번으로 볼게요.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인물의 대화를 통해 그쵸 큰 따옴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작품 밖에 저술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왔고 나가 나왔다는 건 얘는 1인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1인칭이라는 건 뭡니까? 작품이 있으면 작품 안에 이렇게 등장인물이 서술자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아니라 작품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숙한 인물의 언행. 그럼 어리숙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뭉태의 말에 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인 뭉태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 독자들은 웃음이 난다. 해악성. 농촌을 배경으로 설정해 당시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앞부분의 줄거리에 1930년대 어느 농촌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농촌이 배경이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이러면 모를 붙는다든지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요? 농촌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12번부터 14번까지 현대소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고전 시간. 나이스. 그쵸. 상춘곡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이 상춘곡을 한 2022년도 그러니까 저희 2015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상춘곡은 한 번쯤은 꼭 나올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너무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현대어표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또 원문 그렇죠? 현대어로가 아니라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현대어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고전 시가를 원문이 아니라 좀 현대어에 가깝게 이렇게 아예 현대어 표기를 통해서 고전 시가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번 시험의 첫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현대어로 만약에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학습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여러분들 상춘공입니다. 그럼 뭡니까? 감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춘,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쭉 봤더니 길어요. 정말 전문 중에서 앞부분, 서사 부분 조금 갖고 온 건데요. 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 관동별곡이라든지 뭐 송미인곡이라든지 시조의 3, 4조, 4, 4조, 4음보가 길이 제한 없이 쭉 늘어지는 게 바로 가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5번에서 가사의 특징 묻는 문제 나왔고요. 16번이 이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선생님이 보도록 합니다. 속세에 묻힌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속세는 뭡니까? 자연과 반대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인생에 어떠한가? 라고 물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닙니다. 나 정말 내 삶이 어떠냐고 속세에 있는 사람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 삶 어때? 최고지? 대박이지? 이렇게.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했어요. 옛사람 풍류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풍류와 비교해도 뭐가 없다는 거야.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어. 나 정말 자연 속에서 너무 유유자적. 정말 내가 느끼는 이 풍류 거의 그쵸? 절정이야 이런 얘기죠.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하니 많거나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처럼 그러니까 나만 한 사람이 많을 텐데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안단 얘기죠.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여기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자부심 혹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연에 있으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옛사람 풍류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어. 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초가집 몇 칸을이라고 했어요. 초가집, 소박한 집이에요.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송죽, 여기 송죽이 뭐냐면 소나무와 대나무입니다.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자,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바람과 달의 주인, 그럼 뭡니까?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나 정말 자연 속에서 정말 만족스럽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화자가 말합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뭐가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새봄이 돌아오니. 선생님이 여기 제목에 춘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쌀국꽃, 그 다음에 석양에 피어있고 푸른 버들 향긋한 푸른 가랑비에 푸르도다. 계속해서 이런 색채 이미지 갖고 왔네요.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이 되어서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칼로 누가 이렇게 오려놓은 것 같고 또 붓으로 막 그린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풍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보다 신비롭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렇게
봄이 온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신비롭구나 감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숲풀에 우는 새라고 그랬어요. 새가 막 소리를 내면서 우나 봐요. 우는 새는 봄 흥치에 겨워 소리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태를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새는 자기가 뭐 이렇게 소리를 낸 것뿐인데 내 마음이 막 봄의 그런 흥치에 막 못 이겨서 나도 막 교태를 부리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숲풀에 우는 새도 역시나 교태를 부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네 글자 나의 감정을 너에게 보낸다. 감정이입입니다. 무라일체요. 너와 내가 하나이니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 역시나 또 무슨 법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설의법 나왔네요. 간단하게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사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 당연히 몇 음보? 4음보 율격 정답 1번이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속세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그런데 전행이 꼭 자음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4음보. 그러니까 일단 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후렴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연을 나눈다 나왔죠? 분연인데요. 선생님이 3분 후 이렇게 기억하는 거 뭡니까? 고려가요. 고려가요 3분 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3음보 분연체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저희 시험범위 뭐 있나요? 가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별곡 이런 작품들 있죠.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이 있다. 이것도 지난번 시험에 나왔어요. 향가였죠. 향가. 신라시대 때 노래입니다.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제망매가 있었고요. 게다가 4판 19체 형식에 더 플러스 향가는 뭐요? 낙구의 감탄사까지. 낙구의 감탄사. 아으. 요게 바로 향가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 다음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되는 거. 3장, 6구, 45자 내외 죄송합니다. 시조에 해당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얘는 가사. 사실은 4음보의 율격이 가사도 있지만 시조도 역시나 4음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이 3장 안에 4음보로 끊어 있고요. 가사가 그 시조의 장수의 제한 없이 쭉 이렇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아 시조랑 가사는 4음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3음보는 뭐다? 고려가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고전걸레의 대표적인 특징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전시가. 그 다음 16번입니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사용을 독들하지 않은 거 우리 아까 정리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속적 공간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과 풍류와 비교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손색 없다. 비교해도 정말 내가 즐기는 이 즐거움이 옛사람과 비교해도 난 정말 만족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큰 고을의 주인이 되어 임금의 은혜 어디에도 임금은혜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상춘곡의 그 전문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 임금님에게 은혜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어진 지문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감상하며 흥취를 느끼고 있다. 오케이. 이게 가장 상춘곡의 딱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17번부터 19번 고전소설 춘향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나왔을 때도 역시나 이 춘향전이 실질적으로 저희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교과서를 보자면 한 6개 출판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가장 뭐랄까 그 여러 출판사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춘향전인데요.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마지막 났을 때가 2019년 1회에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올해 2023년이니까 20, 21, 22, 23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 봤더니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춘향이랑 그 어사또가 만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춘향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를 묻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지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로 불리던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18번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 나왔습니다. 서술상 특징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가 맨 처음 나왔고요. 19번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항상 고전소설에서는 내용 파악 문제 나온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18번부터 함께 천천히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18번이 이제 맨 처음에 가가 있으니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시작합니다.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빠른 학생분들은 이 부분 어사또가 출토해가지고 그쵸? 암행어사가 출토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막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진 거죠.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그러니까 그 변사또 생일날 모였던 모든 수령들이 막 이제 그 암행어사가 출동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계 잃고 강정 들고. 그러니까 인계가 사실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관하에 쓰는 각종 도장.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묻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의 어떤 어휘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수령들이 막 도망가는데 막 허둥지둥 허겁지겁 도망가니까 진짜 챙겨야 할 건 못 챙기고 말도 안 되는 여기 보면 인계 잃고 강정 들고 그러니까 도장을 넣는 그 중요한 그런 함은 가져가지도 않고 뭐 갖고 가고 있는 거야? 강정. 약간 꽈배기 과자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들고 막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막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잃고 모 들고 모 잃고 모 들고 이런 식으로요. 칼집 찌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구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우당탕탕탕탕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지금 원래는 변사또의 생일 파티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막 뭐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밟고 가니까 막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났나 봐요. 본관사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관사또의 세모 칠까요? 이 본관사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지 눈 뜨듯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뜨듯하고 라고 했으니까 비유적 표현 나왔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가 아니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예요. 그다음 그 뒤 같은 경우도 물 마르다 목 들여가 아니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건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단어 위치를 바꿔 말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네 글자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말장난이죠. 특히나 이런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는 표현인데요. 그럼 일단 우리 가부분 읽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했다라는 거 그렇죠. 모 잃고 모 들고 모 잃고 모 쓰고 고 나왔잖아요. 운율감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성상징어 있나요? 있을까요? 없죠. 음성상징어도 여러분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드디어 우리가 조금씩 어휘의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이 음성상징어가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사실 저희 검정고시 과정에서 음성상징어라는 말보다는 의성어나 의태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번 시험에서 음성상징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모양을 흉내낸 의태어를 함께 어우러서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음성상징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보면 있는 것 같잖아요. 없었다. 정답 2번. 근데 만약에 음성상징어 저는 뭔지 몰랐어요, 선생님. 그럼 일단 넘어간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쎄양지 눈 뜨듯하고 눈 뜨듯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뭡니까? 직유법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죠.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단어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너무 정신없는 변사또가 뭐라고 합니까?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렇게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언어 유희, 뭔가 해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부터 먼저 한번 갈까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건 읽어서 이 지문 안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요. 먼저 가보도록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소리로 공연되기도 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죠. 실질적으로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심청전 이런 어떤 그 소설들은요. 처음에 설화가 있었어요. 근본이 되는 옛날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그거를 판소리로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판소리를 불리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렇죠. 기록이 됐어요. 그게 판소리계 소설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소리로 공연되기도 했다. 오케이, 1번입니다. 궁중에서 발생하여 민간으로 유입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옛날 이야기에서 소리꾼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소리를 했다라는 것. 민간에서 오히려 뭐예요? 궁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 궁중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 조선시대 양반계층이 하나인 게 아니라 양반계층도 즐겼고요. 그 다음에 평민계층도 함께 즐긴 작품입니다.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라. 맞습니다.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다음에 나중에 그쵸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됐다라는 거.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판소리의 소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잖아요. 약간 판소리의 소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뭔가 운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체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춘향전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인데요. 내용일치 문제니까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게요. 중략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또 분부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사또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앞서 나온 본관사또는 변사또가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세모. 어사또는 누구입니까? 몽룡이니까 동그라미죠.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에게 포악했으니 관장은 뭔가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요? 관가의 창. 고을의 원을 높여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춘향이가 이제 몽룡이가 떠나고 나서 그렇죠? 변사또가 이제 그 마을에 부임해 와서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애가 누구야? 그랬더니 춘향이라는 거예요. 춘향이를 불러다가 너 내 수청을 들을래? 라고 했더니 싫어. 난 약속한 남자가 있어.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뭐라고? 네가 내 청을 거절해? 그러면서 옥에 가둬라. 그래서 옥에 가뒀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사또가 이제 출동을 해서 이 변사또의 생일이 막 이제 그쵸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로 여기 갇혔니? 그런 다음에 죄가 없으면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춘향이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춘향이가 사실은 이제 밑에 이렇게 있고 앞에 어사또는 뭐 예를 들면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뭔가 춘향이는 이 어사또를 볼 수 없지만 어사또 몽룡이는 춘향이를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쁜 남자의 딱 전형이죠. 마지막까지 춘향이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죠. 내 수청도 거역할까? 너 내 수청도 거절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춘향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직까지 몽룡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낭구님인 줄 모르고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근데 내려오는 그 관리들마다 명관, 이름난. 그러니까 명관이 뭐냐면은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어떤 관리들인데요. 진짜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 깎여본 거 얘기했겠죠. 그렇죠?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주 그냥 볼만하구나. 그러니까 춘향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해서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그 상황을 정리한 어사또가 또 자기한테 내 수청도 거역할래? 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너 내 말 좀 들어봐.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그럼 여기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는 뭔가요? 춘향이의 지조절개입니다. 그 다음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 뭐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춘향이의 무엇?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표현법을 쓰였죠. 일단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바위와 나무가 있었고요. 바람과 눈은 뭡니까? 춘향이에 닥친 시련과 고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죠. 대꾸법 사용했고요. 변하리까? 변하지 않아. 서리적 표현까지 사용해줬네요. 당분간 이번 시험에 나왔으면 다음 시험에는 조금 그쵸 한동안 좀 뜸하다가 다시 또 등장을 할 만한 작품이니까요. 간단하게 선생님 빠르게 표현법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앞에 죽여줘. 야 그냥 날 그냥 죽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구나. 거절을 했습니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자 여기서 향단이 누구냐? 춘향이의 어떤 그 여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도 모르는가.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이몽룡이가요. 이 어사또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하기 전에 전날에 거짓골을 하고 와가지고 그 춘향이가 갇혀있는 옥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제 우리 낭구님을 봤는데
몽룡이를 봤는데 완전 거지 행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춘향이가 얘기하거든요. 설상가상 내가 내일 죽거든.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해가지고 너의 선산에 묻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유언 아닌 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향단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젯밤에 우리 서방님 오셔서 내가 이런 말을 전했는데 지금 어디가 계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서 또 본바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춘향아, 나를 보라. 이게 뭐예요? 이제 나를 확인하려무나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과됐다 이거죠. 하스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남아있죠. 거지꼴로 거지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다시 말해서 귀한 사람이 돼서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그쵸? 막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고개를 들어 봤는데 내 낭군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웃음도 나지만 또 그동안의 서러움과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못 밀려오면서 막 눈물도 났을 거예요.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선한고 좋으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몸이 들어 이화춘풍 뭡니까? 봄바람. 봄바람이 들어 날 살린다. 꿈이 있냐 sen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춘향은 어사또의 수정 제안을 거절했다. 그렇죠.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어사또는 지난번에 옥문관에서 거린을 만난 게 아니라 거린 행색을 하고 온 게 어사또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일 인물이죠. 거린과 어사또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 다음 춘향은 내려오는 관장을 모두 긍정적 명관이라고 해서 아니죠. 내려오는 관장마다 아주 명관이로구나. 아주 그냥 거지거지 하는구나. 반어적 표현입니다. 향단은 어사또의 정체를 알고 기쁨의 눈물. 여러분 마지막에 향단이가 눈물 흘린 거 아니고요.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낭군님의 모습을 확인한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부터 이제 독서 영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학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문학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현대시든 고전시가는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했지만 이제 고전소설에는 좀 여러분들이 낯익은 작품 그리고 현대소설도 역시나 낯익은 작품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작품들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독서에서도 역시나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항상 6문항을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뭐 문학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안 읽고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는 따로 준비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항상 주어진 질문 꼼꼼하게 읽는 것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딱 나왔을 때 선생님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부터 해라? 그렇죠. 문단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0번부터 22번까지 독서 지문이 이윤길의 도시를 걷다인데요. 지문 4가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선문제, 후지문. 선문제부터 볼까요? 20번 갔더니 가라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요. 가부터 라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 읽고 1번 확인, 나 읽고 2번 확인, 다 읽고 3번 확인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21번에 여기 이제 찾는 그쵸 어휘의 문맥적 의미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번에서 그쵸 사회적 약자를 가의 구체적인 방안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까지 이렇게 3가지 문제 세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저는 핵심 키워드가 나오면은요. 도시공원에는 뭐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가로 열고 닫는 것도 좋겠죠.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을 위하여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그럼 이 문장 굉장히 길지만 도시공원은 말한다. 도시공원의 그렇죠.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죠.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이 도시공원에 뭐 나왔습니까? 정의,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공원의 기능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갈까요? 정의와 기능 나왔네요. 정의는 뜻포대해준다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나달락 갑니다.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건 뭡니까? 있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림에만 있는 거. 자,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가 선호하는 도시시설입니까? 아니죠. 도시공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뭐예요? 그렇죠.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 선호하는 거 아니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를 갑니다. 우선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공원에 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고요. 동선이 복잡하거나 안내 표시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공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는 처음 공원 설치 시 기대했던 인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답을 볼까요? 사회적 약자의 도시 공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 쭉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2번 벌써 문제 정답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갈 거다? 21번 찾는. 요거를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공원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 공원을 찾는다는 건 공원이라는 건 어떤 장소의 의미잖아요. 선생님이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느냐. 이 단어의 앞에 오는 일단은 문장 성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그럼 여기 보면 국산품을, 산을, 바늘을, 안정을이에요. 선생님 다 목적어예요. 그쵸? 자, 첫 번째. 자, 그 단어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 이렇게 지문에 있는 이런 공원. 그쵸? 만약에 이 공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앞에 나온 단어 공원을이잖아요. 이 공원을이라는 그 단어와 성격이 제일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국산품, 산, 바늘, 안정. 정답 2번이죠. 왜? 산만 어떤 장소의 의미잖아. 근데 나머지 국산품이나 바늘이나 안정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이런 어휘의 문맥적 의미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문장 성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 원래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어휘의 앞에 나온 그 단어의 성격과 가장 비슷한 걸 찾으시면 거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국산품을 찾다는 뭡니까? 뭔가 국산품을 구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공원을 찾거나 이제 산을 찾는다는 건 그 장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로 옮겨가다. 여기서 어떤 장소로 옮겨가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늘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뭔가 그 주변에 없어진 걸 찾아내다의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뒤지거나 살피다. 살피다의 의미. 없어진 것을 뭐 이제 찾느라 살피다.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건 뭡니까? 회복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번도 풀었고 21번도 풀었고요. 그럼 22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라에 나와 있죠. 도시공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원 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한 도시공원 계획. 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단락에서 왜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공원 내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그 다음, 공원 내에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방학 유도 체계를 만든다. 공원 내에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의 공간을 분리. 야, 여러분. 도시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분리하면은 뭐 이질감 느끼라고요? 어울리지 않겠죠. 4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원을 배치한다. 가능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단락에서 나왔던 것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공원에 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공원 내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동선을 설계한다라든지 바닥 조명을 설치하여 방학 유도 체계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문제 세트입니다. 23번부터 25번 윤용아의 이칠 권리와 알 권리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런 이칠 권리나 알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후 타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우리 독서에서 이런 유형 나온 적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처음 나왔던 유형이고요. 24번에 가가 제시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추론하는 거 나왔고요. 25번에 고유어로 바꾸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25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넣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저는 마지막
네, 25번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갈게요. 일단 문단 나누기 하시면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니체는 망각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고 말했다. 망각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용하게 하는. 네, 맞네요. 네, 1번 바꿀 수 있겠고요.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과거에 구속되지 않고라고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니체의 말을 지금 뭐 해줬습니까? 인용해줬죠. 그런데 자연스레 잊혀야 할 일들이 도무지 잊히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 남아있는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나 뜻하지 않게 퍼진 사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한 어떤 범죄들이나 이 범죄로 인해서 막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가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문단 넘어가고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잊힐 권리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왜 잊힐 권리가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례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공개된 이용자 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검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잊힐 권리란 이런 것이다. 그쵸? 개념을 정리해줬고요. 노출되길 원하지 않았던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올라간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 노출되길, 드러나길 가능하겠네요.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던,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피해자의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일이 그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제발 좀 지워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야 된대요. 해당 정보가 그러나 이런 방식에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확실하게, 올바르게. 여러분 확실한 것과 올바른 것 넣었을 때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4번. 그럼 선생님 확실하게 고유어 표현에는 뭐가 있나요?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분명하게도 역시나 뭡니까? 네, 한자어입니다. 고유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한 결과 확실하게를 이제 고유어로 바꾼다면 두말 없이, 우리 두말 없다가 뭔가 확실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두말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두말 없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고유어로 바뀐다면 두말 없이. 근데 또 넣어보면 막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맥적 의미에서 항상 고유어가 반드시 꼭 늘 자연스러운 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두말 없다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라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알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이 뭔가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정보들을 검색 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이건 뭐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못된 일을 했어요. 못된 일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잊힐 권리를 써서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대로 뭐요?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잊힐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법적인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을 갖고 있거나 뭔가 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어두운 면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잊힐 권리를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잊힐 권리의 법적 보장에 대해 꼭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25번에 4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24번 한번 볼게요. 가가 제시할 근거라고 했습니다. 가를 봤더니 알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이런 거죠. 잊힐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잊힐 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갖고 올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알 권리를 인정하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잊힐 권리예요. 그럼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죠? 알 권리를 인정하면 망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권리를 인정하면 망각, 잊어버릴 수 있다는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나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건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3번입니다. 이칠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 비공개로 인해 공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칠 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칠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정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이 있거나 뭐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럼 비공개로 인해 공익이 저해될 수도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칠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 유출로 인한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고통이 늘어나는 건 이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얘는 이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 됐나요? 그러니까 3번 선지 빼고는 1, 2, 4번은 앞뒤 내용이 서로 뭐요?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입니다. 윗글을 읽고는 타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이칠 권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이거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주어진 그 지문 내에서 정보를 요약한 것뿐이에요. 확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친구들과 함께 이칠 권리 필요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칠 권리의 법적 보장에 대한 인터뷰, 그렇죠.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면 훨씬 더 뭐예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4번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칠 권리의 법적 보장을 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하면은 나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3, 24, 25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23학년도 제1회 시험을 함께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특히나 고전 시가에서 현대어 풀이로 아주 친절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뭐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 내에서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낄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제나 선문제, 후지문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지문은 항상 꼼꼼하게 읽는 습관,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찾아보는 습관도 꼭 가지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듀윌